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봅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종합주가지수 2,400선을 돌파했지만 자, 상장 이후에 그 유명했던 카카오게임즈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다가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가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1포인트, 1.3%나 오른 2,42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개인 투자가가 2,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 기관이 각각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도 지난주보다 0.64% 올라서 894로 900선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 2년 만에 이제 890선 고지에 올라섰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37%나 올라서 6만 400원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대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앞두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 상장 이후에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카카오 게임즈는 차익 실현 매물로 9% 급락했습니다. 73,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지난 주말 코스닥 3위에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자, 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서 매매 체결 방식이 이달 말부터 바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는 달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통주에 비해서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네. 통상 보통주보다 수량, 단가가 낮은 게 특징적입니다. 문제는 우선주가 유통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에 대한 매매 체결 방식을 오늘 28일부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25일 기준 상장 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는 정규 시장뿐 아니라 장 종료 후 시간의 거래 시장에서도 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전환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10분 주기 단일가 매매로 적용되고 있던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도 예.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이제 단일가 매매 적용을 받는 종목 수를 보니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30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 1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25일 기준으로 해서 상장 주식 수를 다시 집계해서 대상 종목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 단일가 매매 변경은 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네, 이제 추석 다가오고 있는데요. 상여금,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 역대 가장 적을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는데 올해 한가위는 코로나 영향으로 춥고 배고플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의 추석 상여금이 역대 가장 적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이 기업 1,14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준다는 기업은 전체 51%에 불과했고요. 평균 지급 금액도 5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64만 7천 원보다 6만 1천 원 줄어들었고요. 또 이 회사가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0만 원을 밑돌았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92만 원, 중견기업이 68만 원, 중소기업은 51만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추석 선물을 주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72%였는데 선물 종류는 햄, 참치와 같은 가공식품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아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추석 선물도 실속 세트 위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네. 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 이걸 어긴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해 줍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5일까지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이미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서 합산 배제 대상자,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겁니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종부세 부과에서 합산 부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물론 지난해와 신고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임대인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해 이제 2월 10일 이후 체결한 표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하여야 하고 만에 하나 이를 숨기고 세금 혜택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는 물론이고 예. 이자까지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만 파기 전에 한 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국민의힘 새 당색 후보 빨로파, 예,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수부터 중도, 진보까지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겠다는 그런 의미라는데, 자, 정의당의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네. 이제 뭐 네. 상징색이나 CI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수부터 진보까지 예. 포괄 한다면 그게 어떤 정당이죠? 저는 그 좀 의아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당은 그 이념을 네. 갖고 있고 또 그 이념을 뭐 표방하는 정당도 있지만 네. 표방하지 않더라도 정당은 어떤 이념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인데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이었던 정당들을 보면 네. 대체로 대체로 이제 보수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 8.15 집회처럼 네. 이른바 이제 수구보수라고 불리는 분들과는 일정하게 좀 거리를 두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실용보수로 네. 좀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거지 뭐 중도 진보까지 다 포괄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정당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실제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포괄 정당을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여기서 포괄 정당이라는 거는 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포괄하겠다. 근데 사실 그런 정당이라는 건 정체가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정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상징색의 노란색도 쓸 수 있고 빨간색도 쓸 수 있고 파란색도 쓸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국민의힘이 과거의 그런 보수 정당의 부정적인 측면과 단절하고 거듭난다면 그거는 뭐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 포괄하겠다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좀 더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보수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박 의장께서 정치 컨설턴트다. 그렇다면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CI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인터넷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 루마니아 국기처럼 만들겠다는 거냐, 루마니아 네. 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는데 나와 봐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국가라면 사실은 뭐 이를테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색깔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는데. 유럽은 삼색기죠. 예, 삼색기 근데- 아닌 십자가. 근데 이제 정당이 이렇게 삼색을 쓴다는 거는 이게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박원석 의원 네. 말씀이 다 맞아요. 저도. 네. 저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건 기본에 가치 지향적인 거고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보수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보수 정당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부끄러운 건 아니거든요. 보수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보수를 표방하고 제대로 네. 이제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인 거지. 예. 보수라는 이념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이름을 쓰든 어떤 색을 하든 기본적으로 유권자는 국민의힘 또는 보수 정당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 보수들 중에서 합리적인 보수, 예를 들어 중도적인 이야기,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냐, 예. 그렇지 않은 강성 보수냐의 차이가 있어요.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의 얘기를 들으시는 합리적인 진보냐, 귀 닫고 있는 강성 진보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임을 표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긴 하는데, 그 롱텀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뭐 2016년부터 시작하면 총선 뭐 졌죠. 탄핵 이후에 대선, 지방선거, 총선 큰 선거를 연패하다 보니 일단 보수를 표방해서는 이 선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좀 피한다기보다는 조금 윤택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보수라는 이름 당분간 쓰지 말자. 네. 그래서 뭐 국민의힘, 빨강, 노랑, 파랑. 사실은 정체성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걸로 가고 있지만 네. 결국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아마 다음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 그 해에 있을 지방선거도 이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총선까지 좋은 성적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 언젠가는 저는 보수임을 표방할 수 있는 이름과 색으로 가서 그걸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리 좋은 아이디어 아닌 걸로 지금 보시네요. 자, 이렇게 뭐 이념 스펙트럼 말씀하신 대로 뭐 김정인 위원장이 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랬고, 그래서 또 개천절 집회 주도하는 뭐 우리 여기는 보수 세력이 아니고 강경 보수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강경 보수 세력은 세력을 3.1운동에 나선 선조들에 비유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명한 발언일까요? 제가 예. 이게 사실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날 나가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안 나갑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건데 아마 이제 3.1운동을 나눈 선조들 이게 더 이제 부각이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속뜻을 다 아는 건 아닌데 이제 8.15 집회 때 사실은 더 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잘 나가던 지지도 꺾이고. 그러니까 10월 3일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집회랑 국민의힘이 관련이 없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해야 돼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어쨌든 거기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자들일 테니까. 개천절 집회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불허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조차 안 이루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네. 그리고 이제 차선책이 사람들은 나가더라도 국민의힘 관계자를 안 내게 차선책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이제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선을 긋는 와중에서 약간의 뭐랄까 당근이라고 그래야 달래기라고 그래야 되나? 네. 당신들 나쁜 사람이니까 당신들 하려는 얘기 다 나쁜 얘기니까 우리는 그거 절대 관여 안 할 테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버리면 오히려 반발심이 좀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 당신들이 하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근데 그날 제발 집회는 하지 말아줘. 우리는 안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아마 조금 3.1운동에 나던 선조들이라는 좀 표현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표현. 이제 스페인 독감과 3.1운동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개천절 집회를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이제 8.15 그 집회 세력과 같은 강경 보수와는 거리를 두고 선을 그어야 되는데 또 그 거리 두기와 선 긋기가 너무 선명하면 당내에서 많은 반발들이 있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런 강경 보수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강경 보수와의 선긋기 발언을 최근에 계속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발언을 할 때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유보적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조언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선을 긋되 한편으로는 조금 포용하는 그리고 달래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자. 네, 이런 그 생각 끝에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뭐 1919년 그 당시에 3.1운동은 우리가 정말 암울했던 식민지 한가운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정말 우리 민초들의 그런 희생과 또 놀라운 어떤 구국의 그 심정으로. 근데 지금 과연 8.15 집회나 개천절 집회를 하는 분들의 주관적 심정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이제 국민들이 그걸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편으로는 강경보수를 이제 끌어안는 달래는 이제 그런 레토릭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나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테면 역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끌어와서 이를테면 뭐 이제 광주에 찾아갔을 때에도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잘 끌어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적절한 그 적용인지는 좀 예, 여러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경과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내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수사의 개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보좌관에게 그 당시에 전화한 적이 있는지만 물어보면 되는데. 관련자들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를 제가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습니까? 면접시험 봤으면 제가 봤을 때는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제가 들으신 거 어제 있었던 대정부 질문, 대추미애 장관 질문이기도 했죠. 대정부 질문인데. 자, 역시 추 장관 청문회 방불케 했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확인해봤느냐, 또 국방부 민원을 한 것이 남편이냐, 이런 질문에 추 장관은 뭐 확인하지 않았다 하는 답변을 했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고성, 얄과 터지기도 했죠. 자, 추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 자, 이런 대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정부 질문의 자리가 이렇게 장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청문회처럼 진행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추미애 장관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 이제 조국 전 장관 논란 때도 이제 그런 태도가 일부 보였었는데 예. 불법이 아니면 문제가 없다. 현행법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문제가 없다. 네네. 이제 이런 식의 사고가 은연중에 정치권 내 팽배합니다. 이건 지금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랬었던 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직자의 어떤 윤리의 기준은 비단 실정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에 맞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도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과연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 논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완전히 삭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당연히 보좌관에게 확인을 하고 왔어야죠. 왜 그러냐면 추 장관이 그 이전에 국회에 여러 차례 답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소설시대 이런 그 다소 거친 발언을 통해서 태도 논란까지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면 보좌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고 보좌관이 만약에 전화를 한 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다. 검찰이 불법 여부를 밝힐 거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도 없고 답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게 과연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국회에서 얼마 전까지 아니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여당의 대표를 했던 분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인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럽고 유체이탈 화법이다.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 출신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가 그만둔 지 오래되셨어요. 뭐 그렇더라도 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DNA가 워낙 저기 아니 그래도 그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저기 저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좀 100번 공감을 하고 네. 제가 많이 드리는데 불법은 합법은 당연한 겁니다. 불법이면은 중앙지검 들렸다가 서울구치소 가야죠. 네. 저 같은 일반인은 합법인데 왜 그러세요라고 해도 돼요. 저는 일반인이고 사인이니까. 근데 공인이라면 더군다나 그 공인이 그냥 행정고시 붙어가지고 관료가 된 그런 공인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스스로가 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었던 분이고 지금 현직 장관이라면 합법인 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이라든지 도덕성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의 논란에 대해서 여론이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좀 좋지 않은 것들은 그 여론을 좋지 않은 국민들이나 여기에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검찰 수사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규정 다 따져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건 내가 군대 갔을 때 너무 다른데?
왜 장관 아들, 그다음에 당시에 여당 당대표 아들만 저런 특혜를 받아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이게 근본적인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봐요. 네. 합법 불법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가?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들, 정당한가의 문제들, 정당 부당과 합법 불법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엄마 추미애구나. 근데 예. 저희가 듣고 싶은 건 엄마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건 집에 가서 두 분이서 하세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을 보고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다 비껴나갔습니다. 어떤 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 본인이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대답이 나왔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서해배가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선별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남편이 전화했습니까? 당신이 전화했습니까? 전화 안 했는데요. 그럼 남편입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는 여러 가지 다기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추미애 장관 부부의 모습을 저희가 알 필요도 없고 전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들썩들썩할 상황이라면 그거 확인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과연 무슨 상황 때문에 이거 확인이 안 될 정도일까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보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정의성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 나와서 대답하기 전에 야당에서 이거를 문제 삼을 거는 뻔한데 그 보좌관한테 전해서 당시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국회에서 대답하는 게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건가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보좌관한테 확인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제 그게 박형수 검찰 수사에 개입이라고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예. 죄송한 얘기지만 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 자체가 개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검찰 수사에 개입 안 하고 싶으시면요. 예. 전 보고받지 않겠습니다. 보고 원래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 마시고 차라리 법무부 장관 직무를 좀 정지시킨 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이 수사가요. 굉장히 쉬운 수사 같죠.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건 자체는 쉬워요. 뭐 있습니까? 서류하고 압수수색 몇 개 해가지고 기록만 보면 되지. 근데 사건의 당사자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또 법무부 장관과 그 보좌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 검사들에게는 나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칼을 들이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 대표나 국무총리 수사랑보다 더 어렵죠.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가 인사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인사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 담당 검사가 나 이거 수사 끝나고 다음에 그냥 지방 가도 돼. 나 사표 내도 돼. 라는 어떤 의지와 생각 없이는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사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피의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나는 정말 개입도 안 하고 영향 아무것도 안 받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당분간 직무 정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시는 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 장관 태도가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을 쓰시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SNS상으로 사과까지 하긴 했습니다.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하신 건 다행입니다. 네. 그 SNS 글을 저도 읽어봤는데 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담겨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추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처럼 확인하고 싶지 않다.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공인으로서 또 여당의 대표였던 분으로서 과연 이 사건에 일말의 위력이라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좌관의 전화라는 것은 그 위력 행사에 매우 어떻게 보면은 그 설득력 있는 신빙성 있는 네. 근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는 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일까? 네. 이런 좀 의문이 들었고요.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정치인의 어떤 책임 윤리를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추 장관 본인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엄호하기 위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너무도 사실은 이 공직윤리에 대해서 내로남불식의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시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의 군복무 특혜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경찰 고위 간부의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죠. 네. 그 당시에도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운전병으로 가게 됐는지 명확히 밝혀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당시에 세간의 인식도 그렇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공세를 취했던 것은 누구나 가고 싶었던 선망하는 자리에 권력자의 아들이 갔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특혜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볼 만한 여지가 있었던 거죠. 또한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면. 근데 그 당시에 의혹을 제기했던 것과 지금의 상황을 빗대어 보면 마찬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문제였고 우병우의 아들은 문제였고 추미애의 아들은 괜찮다. 세상에 이런 이중잣대 내로남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한 번 공직윤리에서 그런 식의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은 나중에 그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계속 반복되는, 계속 이 악순환된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공적 권력이 갖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좀 성찰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권에서 이 사실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군인 정치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장 합작품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 말씀? 정청래 제가 정청래 의원이 이게 네. 누구를 지칭하시는 거냐고요? 없어요 실체가. 네.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오래된 나쁜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거 항상 사실 뭐 지금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도 쓰고 다 쓰는 일종의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황희 의원이 얘기했던 뭐 공범이 있다, 배후 세력 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뭐 추종 정당과 태극기보다만 정치 공작이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다. 무슨 실체를 가지고. 그리고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야당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야 이런 게 있어 턱 들고 나왔다. 뭔가 좀 조작을 해서 그러면 정치 공작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 시작 어디서 한 거죠? 이거 시작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당직상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거 밝히면서 시작이 된 문제예요. 빨리 발단해 보시자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태블릿 PC 문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걸 만약에 태블릿 PC를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 우리가 이런 걸 제보받았습니다. 했으면 짜잔 이랬으면 정치 공작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제보자가 나왔고 언론사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 공작 얘기가 그 당시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물론 뭐 주장하는 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야당 의원이 제보받아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무슨 근거로 저는 정치 공작 합작품 운운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단 말이죠. 과거에 보수 정당이 오랜 기간 장기 집권을 하던 시절에 정부의 비판을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건 이제 좌파고 종북 세력이고 이제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적인 매도가 굉장히 그 이른바 이제 좌익 용공을 앞세운 이런 이데올로기는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정청래 의원의 이 말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 그리고 이 종북 정당과 종북 세력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이름만 바꿔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중요하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그런 어떤 적폐와 단절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의 전가의 보도는 될 수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정권을 바꿨는데 그 정권을 바꾼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보다 나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건. 오히려 정치가 이제 좀 정상화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 그런 정부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어려운 와중에 법무부 장관의 가족 신상 논란으로 정치권이 이렇게 진을 빼면서 여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박근혜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 그 잔당들,
그리고 정치 검찰과 뭐 정치 군인, 심지어 정치 군인에 대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얘기인데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요. 검찰 개혁 해야 되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하기 위해서 온 장관이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이 이 현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에 방패가 될 수는 없어요. 예. 그 모든 비판을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들의 음모라고 방어하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희화화시킨다는 점을 전 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사실 뭐 추미애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답은 지금 조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이를테면 옹호한다는 그런 발언들도 사실은 사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국민의 어떤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4부는 뉴스 탐구 생활로 시작합니다. 자, 지구촌 구석구석 못 떠나도고 나와 다른 듯 또 닮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여행작가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썼던 탁재영 PD입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들어오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왜 그러십니까?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전에 비 왔을 때, 태풍 왔을 때도. 사실은 오늘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는데 네. 그 장마 때 너무 오래 세워놨더니 예. 이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하하. 그래가지고 또 긴급하게 예. 교통수단을 바꿔서 예. 뛰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고 해보죠. 네. 필리핀의 한 인기 SNS 유저, 우리 보통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사람 같은데 한국과 필리핀 네티즌 간의 갈등. 네네. 이게 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들립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태 예. 발단이 된 것이 예. 하와이에 거주하는 19세의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 인플루엔서 예. 벨라 포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좀 엄청나요. 틱톡에 2천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30만, 트위터에서 5만 7천 명이 팔로워하는 아주 유명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올리는 영상이 음악에 맞춰서 뭐 짧은 춤이나 재밌는 표정 같은 것들을 올리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9월 5일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 영상 하나 때문에 네. 양국 네티즌들이 집단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야기가 됐습니다. 트레이닝복, 네. 뭐 옛날 말로 추리닝. 예. 추리닝입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춤 자체는 사실 좀 평범한데 좀 뭐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춤을 추면서 이제 팔을 치켜드는 동작을 했는데 예. 왼팔에 타투가 새겨진 게 드러났는데 이 타투가 16개의 빗살이 뻗어나가는, 붉은색의 빗살이 뻗어나가는 소위 우길기 문양의 타투였던 거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많은 한국 유저들이 댓글로 또 다른 게시물로 항의의 뜻을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맨 처음 올라온 이게 이제 틱톡에 맨 처음 올라왔는데 13만 5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13만. 네. 댓글만 13만 5천여 개인데요. 네. 상당수가 우길기 타투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의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 벨라 포치가 자신의 SNS에 이에 해명하는 글을 올려서 사과의 뜻을 표했는데요. 예. 그에 따르면 이 타투를 한 게 이제 6개월 전이고 그때는 의미를 전혀 몰랐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뭘 뜻하는지를 알게 된 후로는 즉시 그 위에다가 커버업이라는 게 이제 타투 용어인데요. 네. 어떤 타투 위에 다른 타투를 겹쳐 그려서 원래 그림을 가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아예 지우기 위해서 스케줄을 잡아놨는데 네.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스케줄에 가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넷에 그 벨라포치의 타투 사진이라고 돌고 있는 게 이 우길기 문양 위에 그 심장이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네. 사실은 원래 타투를 가리기 위해서 덧대 그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벨라포치가 이 틱톡에 올린 글을 통해서 자신은 한국을 사랑하고 네. 다시는 누구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해서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은 모양이죠? 네. 이제 문제는 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한국 네티즌들이 좀 시작을 했는데요. 예.
과격한 좀 인종차별적 언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게 사태에 기름을 좀 끼얹은 거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필리핀 사람들은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라든가 이 필리핀 사람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도 달렸고요. 진짜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필리핀 네티즌들의 반발을 부르면서 SNS상에서 한국을 지운다라는 의미의 이제 캔슬 코리아 그리고 이제 유해한 한국이라는 뜻의 코리아 톡식 등의 이제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거예요. 이 필리핀은 현재 한류 열풍으로 한류에 대한 그 관심과 호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고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집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시청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뭐 넷플릭스에서 사이트 컨텐츠 탑 9 중에서 절반이 한국 관련 컨텐츠가 차지할 정도로 지금 필리핀이 세계적으로 한국 컨텐츠를 가장 많이 그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한국 네티즌들의 인종차별적인 언행이 알려지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급속히 배신감과 혐오의 감정으로 좀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사태에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된 게 국내 한 유튜버가 올린 필리핀 국기 훼손 동영상입니다. 가도 너무 나갔네요.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필리핀 국기를 훼손했다는 건 이거는 그러면은 그 동영상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이제 1분 20초 분량의 동영상인데 이 유튜버가 종이에 직접 필리핀 국기를 그려서 이거를 찍고 카메라에 던지고 발로 밟고 하는 과격한 행동을 좀 연출했는데요. 아니 이런 동영상 보고 필리핀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동영상에 1,700여 개의 좋아요와 7만 4천여 개의 싫어요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요, 이제 이 유튜브에는 싫어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댓글창에 한 5만여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쓴 걸로 보이는 영어로 된 항의 댓글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트렌드를 분석하는 트렌드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까지 필리핀에서 캔슬 코리아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게시물만 20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 페레즈라는 이 필리핀 틱토커가 있는데 자기 채널을 통해서 아니 당신들은 우리한테 못 배웠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필리핀이 전 세계에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 건축가들을 공급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필리핀에 영어 배우러 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필리핀 네티즌들이 6.25 때 필리핀이 참전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 교육받지 못했다고 하는 나라에서 당신들 전쟁에 참여해서 100명이 넘게 죽었다. 우리가 도와준 사실을 잊지 마라. 면서 자신들의 친지 중에 실제로 참전 용사가 6.25 당시 희생된 필리핀 병사들의 기념비 앞에서 헌화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은요, 한국전쟁 때 7,000명이 넘는 병력을 보냈고요. 이 중 112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가장 곤란해진 거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입니다. 교민들이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대표 방송국에서까지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의 인종차별적 언행을 보도하면서 한국과 관련된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이게 번질까봐 굉장히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로 현지에서도 오랜 기간 경제가 봉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민들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SNS라든지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 채널이 이렇게 일반화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인플루언서들 행동 또 이 인플루언서들의 행동들에 대한 뭐 또 이 시청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국가 관계까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더욱 개인 하나하나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제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게요. 이 필리핀 국기를 훼손한 유튜버의 경우에 예전부터 좀 문제 행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전 남친을 사칭을 해서 애도를 표한다는 걸 이제 빙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고인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다큐 촬영팀이 취재를 하러 오니까 악성 댓글에 징징대고 그럴 거면 연예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되게 황당한 언행을 해서 이미 문제가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과격한 개인들의 언행이 여과 없이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고 네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국제 우호 관계까지 영향을 받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은 한국인 유저들이 이 필리핀에 사과한다는 쏘리 투 필리핀 그리고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캔슬 레이시즘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필리핀에 사과한다는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예. 필리핀 쪽에서도 일부 한국인들의 경솔한 언행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자정작용 그리고 봉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더 이상은 여기에 이제 거스르는 그런 언행들이 올라오거나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 매우 안타까우시겠어요. 사실 필리핀도 자주 가보셨죠? 네, 필리핀 취재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랑 정서적으로 좀 맞는 부분이 많고 예.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뭐 어떤 음식이를 대면? 이게 보면은 필리핀도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섬이 워낙 많고. 네네. 그래서 예. 그 젓갈 같은 것도 좀 발달해 있고요. 심지어 젓갈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젓갈이 들어간 그 닭 한 마리, 닭 전골 이런 요리가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고요. 예. 네 그리고 바베큐 같은 것도 굉장히 이 필리핀식 바베큐가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필리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일만 없었다면 네네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굉장히 호감 많이 갖고 있는 그럼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 한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고요. 예, 가장 그러니까요. 먼저 이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나라 중에 하나죠. 네. 일요일 날 그 동숭동에 있는 네네. 그 천주교 성당 앞에 가면은 예. 항상 그 점심 미사 마치고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네네. 시장을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만 가봐도 이미 필리핀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뭐 이 사람들 가난하다고 비난했는데 원래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원래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우리 농구 잘하시는 분들도 이 필리핀 진출해서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런 적도 아시아의 있었고. 농구 최강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농구만큼은 복싱과 농구가 네. 거의 국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복싱 영웅 네네. 그 매니 파퀴아오의 네네. 나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필리핀에 지금 한류 네네네. 이것도 뜨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네. 넷플릭스에서 그 전체의 탑 콘텐츠 중에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가 차지할 정도로 아 그래요?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한국 콘텐츠들이요. 어떤 식으로?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예. 오로지 이제 이런 채널들만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더 보게 되고 이 드라마에는 또 일상생활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어서 여기 예. 교민분들이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되고 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게 좀 닥쳐와서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워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탑피도 굉장히 안타까우시겠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여행 전문 PD였습니다. 네. 하여튼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